안락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 경제적 자유를 향한 성공의 이정표를 세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저평가된 1%의 종목을 찾아라. 와우넷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선택한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슈퍼리치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께 황금빛 노후를 선사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슈퍼리치는 이렇게 투자한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몸풀기였어요. 개인만 모르는 증권가의 불편한 진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차트, 수급, 재료, 그리고 증권가에서 남발하는 추천주, 이거 사실 다 묻지마 투자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게 투자 유망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의견과 아니면은 그냥 차트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남는 건 손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슈퍼리치. 과연 어떻게 1억도 안 된 돈 가지고 수천억을 모았느냐? 이건 그 단기간에 모은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자산을 증식을 했거든요. 분명히 투자법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발굴의 핵심 조건. 자, 슈퍼리치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종목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발굴할 때 굉장히 복합적으로 종목을 봐요. 근데 슈퍼리치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딱 하나, 오직 하나. 그게 뭘까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익이 증가한다. 이게 뭐야?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10년 전에 박용욱 씨라고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7천만 원 가지고 7,500인가 그 정도 가지고 2천억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분 공시에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가서 만났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문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취재 요청하려고 갔다가,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투자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손수 가가지고 굳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회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들고 계신데 왜 이 종목을 샀냐?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저는 굉장히 무성의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좀 삐졌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분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난 슈퍼리치. 카이스트 교수셨습니다. 화학과 교수. 10년 전에 가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지고 비 오는 날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4억 7천만 원 가지고 5년인가 7년 동안에 500억을 벌었어요. 투자 경력이 저보다 훨씬 짧은데도 엄청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무슨 대세 상승장 이게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다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뭐 별반 특별한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종목이라는 표현도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요 라고 약간 좀 발을 빼면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중에 주가가 안 오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내 종목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봤지만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내가 볼 땐 별론데 왜 좋아 보일까? 의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분도 약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1,000억 정도를 모았어요. 뭐 저한테는 한 900 몇십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그 5% 지분 공시 제외한 종목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총 자산 규모는 한 1,00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좋은 종목이 뭘까요? 다들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따분한 얘기잖아요. 나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아까 소명하신 대구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소주잔도 곁들이고 삼겹살도 같이 먹으면서 투자 기법을 했더니 좀 발굴하려고 투자 기법을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그냥 좋은 기업, 좋을 기업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업종이나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저도 감염이 됐습니다. 좋은 종목이 뭘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수험생으로 볼게요.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좋은 학습지를 선택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유명 학원에 다녀야 된다. 일타 강사.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정답이 뭘까요? 이게 다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빠졌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죠? 넘어가서 볼게요.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이란 뭘까요? 야, 이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아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답이 확 나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대기업 아니야? 좋은 기업이니까 대기업까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 야, 좋은 기업이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해가지고 큰 기업이 됐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낚이는 미래 가치. 워렌 버핏은 현재 가치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현재는 과거의 미래잖아요. 이미 그 미래가 와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또 미래를 쳐다보는 이런 게 있죠. 기술력 높은 기업. 기술력이 높은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렇죠? 돈 안 되는 기술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좋은 기업이니까 샀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묻지마 투자죠. 본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 재료? 이평선 정배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목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종목 이면에는 뒤에는 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업. 그럼 기업의 가치는 뭘까요? 기업이 해야 될 과제가 뭘까요? 딱 하나죠. 이윤 창출이죠. 돈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두 개예요. 그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벌써 한 400년 정도 역사를 좀 갖고 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가치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가치 그러면 좀 막연해 보이죠? 가치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기업의 가치. 그게 뭐다?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가치를 무엇로 증명하느냐? 이익이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이것은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좋고 가치가 좋은 제품은 가격이 비싸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재작년에 10골을 넣었어요. 축구 선수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15골을 넣었어요. 올해는 20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 거잖아요. 가치가 좋다는 거. 이 스포츠 축구 선수의 몸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매년마다 더 많은 성적을 내는 선수의 몸값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치예요.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봤어요. 이익이 증가하는 게요. 돈을 잘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번다. 잘 번다.
더 번답니다. 더 번다.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도 100억을 벌었어요. 이건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이미 주가는 매년 100억을 버는 그 주가에 이미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작년에 120억을 벌고 올해는 130억, 150억을 벌고 이게 돈을 잘 번다, 더 번다는 얘기겠죠. 이익이 증가한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왜냐, 저 슈퍼리치를 제가 다 만났는데 공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책 엄청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주식은 태생적으로 이익 분배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최초의 주식이 1602년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 역사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무역회사거든요. 보통 이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후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귀족들한테 후추를 팔게 되면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오면은 돈을 버는데 가다가 해적을 만나거나 그 또 해안가에 있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은행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우리가 이익을 공유하겠다, 배당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회사의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서로 그 증권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증권 거래소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무역회사하고 일개 개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니까 이제 네덜란드 정부 쪽에서 암스테르담에 거래소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주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최초의 테마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유일무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살아남은 테마가 뭐다? 실적 테마. 그때 당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덜란드 시민들이 모두 어떠한 무역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올 것인지, 그래서 나한테 배당을 누가 더 많이 할 것인지 그것만 따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 딱 그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번에 동남아시아 인도에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물건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떼돈을 벌 것이다. 실적 테마입니다. 실적. 슈퍼리치는 오직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장사라고 하죠. 동네 이제 치킨집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죠. 치킨을 왜 튀길까요? 돈 벌려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있을까요? 지상 과제가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 그래요. 생리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 주가가 올라간다, 돈 잘 버는 기업. 슈퍼리치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거 자료인데 이 숫자가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때로는 약간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해요. 이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뭐야 실적과 상관없네. 주가는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졌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싸냐 비싸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길게 보게 된다면은 주가의 흐름은 결국은 기업의 이익,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이익이 떨어지죠.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니까 주가도 반등하죠. 제가 이런 가끔 이제 차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갖고 나오면은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러니까 주가가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정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갖고 왔어요. 그냥 굳이 시가총액 10위까지 기업이 아니라 100위까지 기업 다 갖고 와도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료 때문에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확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예외적인 걸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쪽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적이라는 얘기죠. 차트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적중률이 안 맞아요. 낮아요. 적중률이 높은 실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슈퍼리치는 현명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적 지상주의였습니다. 현대차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가고 실적 안 좋으니까 주가 떨어지잖아요. LG화학 영업이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다 이래요. 이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슈퍼리치 투자법은요 기법이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단순한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실천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존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려면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중요하고 철학은 뭐다? 지금 말씀드린 가치가 오르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가치라는 것은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실적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 철학을 실천해라. 결국은 기법은 없고 철학과 실천의 이슈입니다. 쉽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또 핫한 종목이죠. 에코프로베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2019년도에 추천을 해가지고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20배가 상승했어요. 이게. 여기선 저평가 영역이었고요. 이게. 자, 실적이잖아요. 결국 주가라는 게. 그다음에 오늘 제가 분석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2017년도부터 이때까지 영업이익이 11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매년 증가하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따지게 된다면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긴 저평가이죠. 여러 가지 일회성 악재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결국은 이익이 매년마다 증가하니까 결국 주가는 상승 압력을 못 버티고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하는 거죠.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38배가 증가했어요. 2016년도부터 매년 한번 이렇게 이빨이 빠질 때가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어떤 비용이 나와가지고 그랬던 거고 매출액이 증가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익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전망인데 요건 이제 성장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1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잘 갔는데 이번에 2023년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나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좋아졌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실적 분석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 슈퍼리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종목을 발굴을 하시는지 옛날에 제 모습입니다. 차트 분석을 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HTS 보면은 각종 보조 지표를 막 10개 이상 막 깔아놓고 뭐 매매 신호 나오고 뭐 그 차트도 그냥 일반 차트가 아니라 일목균형표 막 이런 복잡한 것들도 보고 막 그래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수급, 외인 기간, 어떤 종목을 사는지, 내 종목을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기관들이 3일 연속 순매수해가지고 차트 보고 차트가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기관들이 사네? 매수했는데 갑자기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별의별 분석을 다 해요. 수급 분석, 재료. 앞으로 상승, 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 멋진 뭔가 스토리가 있는지 재료를 따지고요. 신용잔고를 봐요.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봐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죠. 공매도도 보고 대차거래도 분석해요. 실적도 물론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봅니다. 이것들은 뭐다? 소음. 기업 가치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들입니다. 공매도 대차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에 공장이 사라집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뒀나요? 공급망, 판매망이 사라졌습니까? 기술 특허가 사라졌나요?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파도예요, 잔파도. 시종잔고를 외우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러한 데이터를 돌렸어요. 서버에다가, 회사 서버에다가 놓고 시종잔고가 증가하면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른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시사점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그런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차트를 버렸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시황도 보시죠. 그렇죠? 업황도 보시고.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요?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은 분식집이면 분식집, 떡볶이면 떡볶이, 아니면 한식이다 그러면 설렁탕이면 설렁탕, 딱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식, 뭐 양식, 분식, 뭐 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요리를 다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필요 없어요. 설렁탕만 잘 끓이면 3대가 먹고 삽니다. 근데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밑반찬 있거나 말거나 소음이고 슈퍼리치는 오직 이것만 봤어요. 실적. 쉽게 얘기할게요. 워렌 버핏 볼게요. 워렌 버핏이 이런 거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워렌 버핏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실적이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현금 창출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금 창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기업. 그분이 왜 장기 투자할까요? 의지를 가지고 난 장기 투자할래 이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매도하면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왜 팔아?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때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88년도에 코카콜라를 샀어요. 1988년도에 워렌 버핏이 17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주가는 이미 수십 배가 올라갔어요. 다 중요한 거. 매년 배당금이 7조가 나와요. 아니 투자 원금이 17조인데 매년 7조 원의 배당금이 나와요. 2년만 들고 있으면 투자 원금을 다 뽑고도 남고 이미 다 뽑았죠. 이걸 팔 일이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게 바로 투자죠. 팔 이유가 없잖아요. 매년마다 돈을 계속적으로 벌고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슈퍼리치는 이것만 봐요. 실적. 다른 것도 봅니다. 다른 것도 보는 게 뭐냐면 1등이냐 아니냐, 재무적 이슈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적 어떤 가치도 보는데 그 다른 옵션들도 모두 뭐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지 나쁠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보는 겁니다.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1등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결국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실 시간에 오직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보세요. 과거부터 영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 또 시장에서의 어떤 의견 이런 걸 보시면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익이 그동안 들쑥날쑥했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는데 들쑥날쑥했다는 것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막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턴어라운드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투자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지?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갈 거를 그냥 기대하는 건가? 두 번째, 이익이 증가할지 안 할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지 모른다. 그럼 들고 계시면 안 되죠. 모르면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르는데 왜 투자하십니까? 제가 차트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차트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였죠. 실적을 안 보고 투자하는 것은 내 패를 보지 않고 베팅하는 행위다라고. 포커를 친다라고 가정할게요. 방송에서 포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내 패를 보지 않고 베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실루엣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맞힐 자신 있으세요? 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혹은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지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투자예요. 최소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얼굴 보여주고 자기의 신분을 다 얘기한 뒤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할까요? 차트, 수급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 그동안 돈 얼마나 벌었어? 이 사업이 잘 돼? 원재료는 뭘 써? 판매 가격은 얼마고 마진은 어떻게 돼? 경쟁 관계는 어떻게 돼? 국내에서 몇 위 안에 들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원인이 뭐야?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좀 약간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실적 분석 방법을, 종목을 발굴하는 법까지 깊게 들어가고요. 오늘은 실적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봐라 이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또 실적을 보라 그러면 또 이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치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 IT 붐이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호한 어떤 뜬구름만 잡는 투자를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실물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모두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숫자만 봤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냥 뭐 PR만 보고 뭐 전년 대비 성장률만 보고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 사업을 보셔야 돼요. 참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평균 연령대가 제가 이제 PD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50대가 가장 많은 시청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연령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뭐 70대 이렇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자, 50대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사회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특정 분야에서 다들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가가지고 투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사회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한테 돈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상권이야? 하루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근처에 학생이 많어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어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투자할지 안 할지 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사업을 안 보고 맨날 주가 꼬랑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나요? 너무 쉬워요, 이것은.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성장 여부,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지 안 벌어다 줄지를 알려면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았다가요. 최근에 어떤 특정 펀드 쪽에서 이걸 뭐 주식을 뭐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시킨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적정 주가에 도달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보유한 종목이 아니니까 저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왜 샀을까, 왜 추천을 했을까. 두 번째, 저희 회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은 매도 금지 종목으로 제가 포트에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매도하지 말자, 계속 들고 가자. 그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보고 그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저는 그랬습니다. 시장 분석을 했어요.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은 결국은 영구치라고 그러죠. 치아가 결손된다,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뭐 70대가 되면은 뭐 74% 정도의 확률로 치아가 몇 개 정도는 손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이 인간한테 그렇게 부여한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무릎, 연골과 치아는 80살까지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은 치아를 뭔가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이 치아가 결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뭐 했습니까? 틀니를 꼈어요. 틀니. 근데 요즘 제 주변에 틀니 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뻘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틀니 꼈지 요즘 70, 80 되시는 분들도 틀니는 안 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니를 안 끼고 그럼 뭘 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가 빠진 채로 그냥 사시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했던 사람이 1%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모든 인종들 통틀어 가지고 나이가 들면 치아는 결손이 되는데 임플란트 했던 사람은 1%가 미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임플란트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 한 가지를 포인트를 잡았어요. 한 가지. 그리고 55세 이상 지역별 인구를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구 비중으로 나가고 있죠. 미국, 일본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오스테 임플란트는 과연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은 임플란트는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장 지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4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치과 의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손님들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다른 거를 좀 팔려고 하는데도 오스템 임플란트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2019년도 자료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점유율이 33%로 1위입니다.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아시아 전역에서 1위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덴탈 쪽, 그러니까 덴탈이라는 것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각종 치과 기자재 다 포함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 2, 3, 4위입니다. 8%로. 원래 7위였거든요. 금방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로벌 임플란트 소재 이 판매량 1위입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1위를 계속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지금까지 1위를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럼 앞으로도 1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1위였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2위, 3위, 4위로 막 뚝뚝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성장 가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1위를 했냐 보니까 이미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의 임플란트를 소개시켜주는 치과 의사한테도 이런 신뢰도가 이미 이제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는 어떤 의료 보험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또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굉장히 고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임플란트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그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진국 브랜드, 그러니까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노벨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 가격 대비 반값이에요. 이게. 선진국이 먼저 이쪽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일단 갖고는 있는데 아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치과에 가가지고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그러면은 가격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고가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임플란트는 그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국이랑 비교하면은 중국은 저가 로컬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고가 해외 명품 브랜드가 있고 근데 성능은 비슷한데 이 중가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리고 또 선진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신흥국가 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 인구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중국, 인도 다 합하고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면 또 이쪽들은 임플란트 시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제일 높은 시장인데 선진국들은 가격을 이미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싸게 못 팔거든요. 이게 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간에서 틈새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막강한 어떤 판매력을 좀 구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중국 치과 의사들한테 중국에서 이제 1위를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시장 자료를 조사하니까 어떤 입소문이 퍼졌냐면은 임플란트가 치아에서 거기서 잇몸에서 고정이 잘 된대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바를 게 뭐 있어요? 가격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너무 저가는 치과 의사 쪽에서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소개를 안 할 거고 너무 비싼 거는 고객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딱 합리적인 중간 가격에
브랜드. 그리고 또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거기 이제 하이 오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 대비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1위를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최근 거의 5, 6년 동안 해왔는데 이러한 지금까지 시장 지위가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가 높아서 치과 의사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떠오르는 이런 시장에서 지금 1위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만은 1등과 2등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연구개발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가성비를 더 가져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는 것보다도 1등 기업이 더 멀리 도망가가지고 격차를 더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장 분석을 해왔어요. 두 번째,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매년마다 높은 이익 성장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가지고 30개 해외 법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시장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에 또 진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 시장도 노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또 치과 의사 고객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또 환자들 고객으로 확보해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을 구가할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진출 방식을 제가 또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하게 된다면은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쪽에 있는 딜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수출만 하는 거죠. 수출, 간접 판매죠. 간접 판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점은 초기 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걔들이 물건 팔면 거기서 수익 시험만 하면 되니까 나눠버리면 되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근데 이익률이 낮죠. 두 번째 문제점. 이거는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치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교섭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플란트만 달랑 판매하고 누구한테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치과 의사를 직접 알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말고 다른 것도 팔 수 있죠. 이게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초기 비용 아끼지 않고요. 직접 판매를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해외에 딱 진출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객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치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임대료 나가죠. 그리고 직원들 뽑아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 나가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하는데 매출은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적자죠,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하고도 돈을 나누지 않죠. 자기가 혼자 다 먹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죠. 멀리. 자신감입니다. 높은 이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을 매출액이 초과하면은 이게 마진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매출액이 요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적자죠, 적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치과 의사가 고객입니다. 이쪽은 치과 의사를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한번 영입된 치과 의사는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들이 치과 의사를 영입하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전 세계 그 해외 법인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치의대를 졸업해서 치과를 개원을 하잖아요. 치과 의사가. 근데 치의대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따로 배워야 돼요. 따로. 그래서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치과 의사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도 각 동네나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잘 못하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제 이런 의사를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술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고 각종 소프트웨어와 기자재를 막 공급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치열 구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3D로 촬영한 뒤에 시술을 보다 좀 용이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해가지고 회전력을 높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런 기자재 같은 걸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치과 의사를 영입하잖아요.
만약에 10명이 영입이 됐어요. 10명.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스템 임플란트 브랜드 거기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탈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또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이렇게 가요. 누적적으로. 얘가 어떤 모델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옛날 코웨이 모델 있죠. 코웨이 정수기. 한번 렌탈을 받게 되면은 자동이체로 돈이 매달 10,000원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탈을 안 하잖아요. 고객이. 이탈을 안 하고 신규로 또 고객이 들어오면은 차곡차곡 고객층들이 점점 두꺼워지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층이 높아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기가 막힌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정수기 쪽이 원래 그랬고요. 그렇죠. 다른 쪽도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전 세계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가고 그래서 해외 법인을 진출하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거기 직원 뽑고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치과 의사를 영입해가지고 교육시킨 뒤에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교섭력을 높여놨는데 달랑 임플란트 하나만 팔까요? 아니죠. 치과에서 가장 비싼 기자재가 의자, 덴탈 체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각종 조명기구, 각종 시술 도구, 그리고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3D 촬영기, 이 엄청 비싼 것들을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자재를 다 파는 겁니다. 높은 교섭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에 또 이제 해외 법인을 막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성공 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외에다가 대리점을 계속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시장을 볼게요. 그러면은 신흥국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중국은 연평균 20%의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이 있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서 1위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을 비교하면은 다른 인도나 이런 것들하고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 시장 보니까 중국 전문 치과 병원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구 대비 치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중국 당국에서 치의대를 엄청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0명의 졸업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나와가지고 동네에 이제 개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치과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졌겠죠. 일단은 두 번째, 중국 임플란트 보급률 추이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런데 글로벌 인구 10만 명당 치과 의사 수가 아직도 중국은 택도 안 돼요. 이렇게 적어요. 아직.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아직 훨씬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1인당 치과 소비 돈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중국이. 한국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국만 예를 들었는데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안정성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좀 특별하게 갖고 왔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재무안정성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를 좀 할 텐데 어설픈 재무 분석은 안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340%, 432% 이러니까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더니 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재무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러는데 이 부채는 뭐냐면은 선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4,226억. 예,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치과 의사가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한테 치과 기자재나 임플란트 소재를 받을 건데 미리 선수금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계정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저 선수금을 제외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200%밖에 안 되고 유동 비율은 135%가 돼가지고 충분히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남는 돈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선수금이라는 건 부채로 잡혀 있지만은 굉장히 이로운 거죠. 아직 물건도 안 좋은데 돈부터 받았으니까 자금 회전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착한 부채예요. 이제 이건 뭐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린 거고 나중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성장률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년 연평균 지금까지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누가 그래요? 야, 과거에 이미 지난 실적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들이 이러한 높은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누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 못하게끔 방해는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냥 냅뒀잖아요. 근데 이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하고 비슷한 업종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제가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해해야 돼요.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런 데서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60%씩 성장을 했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경쟁하고 치열한 경쟁하는데 주변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이런 고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업이익이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항상 1등이에요. 희한하게. 1등 아니면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 누가 그러더라고요. 1등 기업 리스트를 좀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직접 찾으시면 돼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기업은 그 업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1등 기업이다. 독과점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상위 세계 업체가 전체 점유율 80% 정도를 차지한 걸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걔들은 경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담합을 하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러면은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딱 보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년도 그리고 이건 지난해 최근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분석 마지막을 했을 때가 3분기까지였거든요. 지난해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오르고 32% 오르고 30% 이상 다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100% 오르고 2분기 64%, 3분기 57% 엄청난 고성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치과 의사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각종 임플란트 소재와 기자재 팔고 그 다음에 다시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치과 의사를 영입하고 근데 기존에 있는 치과 의사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객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냥 계절적 특수성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사업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예전처럼 실적만 보고 좋네 이러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실적이 왜 좋아졌지?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업을 봐야 돼요. 사업.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 사업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 게 있고 사회생활 한 게 있잖아요. 따져보면 다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이 제품이 있고요. 얘들은 이제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건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죠. 상품은 남들이 만든 걸 그냥 유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제품 쪽에서 마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제품 매출액의 38%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갔어요. 얘들은 13%에 불과하고 그러면은 이익 성장을 크게 유발시켰던 것이 제품 쪽이었네, 좋네 이런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매출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 지역별로 보니까 다 고르게 다 올라갔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임플란트 강국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데가 훨씬 높죠. 다른 데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더 높았죠. 실제 아시아 쪽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품별로 보나 지역별로 보나 모든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끊길까요? 그러지 않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경쟁력, 브랜드력, 신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지속이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임플란트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최초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애들이 종속기업이 지금 한 28개 정도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초기 비용, 고정비 때문에 적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치과 의사를 영입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매출액이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 진출한 시차가 서로 달라요. 시점이. 예전에 오래전에 진출했던 기업은 이미 흑자 전환이 됐고 최근에 진출했던 기업은 아무래도 적자겠죠.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8개 법인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법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이게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4개 정도의 신규 해외 법인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부터 유럽 몇 개 한 4개 국가. 그럼 그 국가는 또 적자가 되겠죠. 당분간은. 근데 결국은 과거에 진출했던 기업이 그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실적 성장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은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 갑자기 미국 쪽에서 생산 능력을 55%를 증가시켰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것은 뭔가 봤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연구개발비에 또 엄청나게 연간 500억을 씁니다. 연구개발비에. 엄청나게 쓴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임플란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과 관련된 다른 쪽도 엄청 많아요. 한 80%가 또 덴탈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하기 위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저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선수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은 4분기 실적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저평가했어요. PER 10밖에 안 됐습니다. 적정 주가는 17만 9천, 18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18만 원까지 딱 갔죠. 제가 2년을 보유했었네요. 여기서 1년, 2년 정도 보유하고 36,500원에 포트에다가 담았다가 15만 4,6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 분석은 한 5번 정도 리포트를 썼고요. 수익률은 324%입니다. 2년 보유 324% 괜찮죠? 저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슈퍼리치 투자법, 사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 양이 많죠. 이런 것들 쪼개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시간에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 슈퍼리치의 투자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내긴 아쉽겠죠. 지금 바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촬영해 보세요. 윤유석 파트너가 준비한 노후 대비 종목 분석 특강이 여러분의 미래가 빛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립니다. 경제적 자유의 꿈을 현실로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라면 미래의 슈퍼리치,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